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셨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 창조하신 분명한 설계적 증거가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러시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산입니다. 그 돌산 정상에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통령들의 얼굴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고 또 링컨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바람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눈이 내려서 풍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목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이것들을 설계해서 조각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설계해서 만드는 것에는 모든 구조 자체가 다 목적이 있고 설계되어져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와 같은 생물의 설계적 증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인데, 딱따구리는 부리로 이렇게 나무를 쪼아가지고 지금처럼 구멍을 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속에 있는 그 벌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부리로 나무를 쫓고 그 다음에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그와 같은 새가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숲속의 외과 의사다, 이런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짧아야 합니까? 길어야 합니까? 길어야 돼요. 그래서 딱따구리의 혀는 굉장히 길어요. 실제 자기 부리보다 4배나 깁니다. 엄청 길죠. 자, 그런데 이제 나무 깊숙이 보니까 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쪼아서 구멍을 내고 이제 혀가 내밀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혀를 길게 내밀어 가지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벌레를 딱 잡은 다음에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레가 이 부리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부리 길이보다 혀의 길이가 4배나 길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 혀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들어도 쭉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긴 것이 쭈그러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부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 채워버리고 질식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요, 새들은 대부분 혀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래 턱뼈에 있습니다. 아래 턱뼈 쪽에 혀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혀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딱따구리만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딱따구리 혀는 어디에 있냐면요,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네. 혀의 뿌리가 오른쪽 콧구멍에 있어가지고 이 저쪽 깊숙이에 벌레가 있다 그러면 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를 감쌉니다. 감싸 돌고 내려와서 아래 부리가 있죠. 부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해서 부리 안쪽으로 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으려면 벌레가 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혀 근육이 부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말려 들어갈까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레만 부리 안에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하지 아니하고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긴 혀를 갖도록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끝부분을 보시죠. 이거 우리가 혀첨이라고 하는데 혀의 끝부분을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딱따구리의 여러 종류의 혀 끝인데요. 낚시바늘처럼 보이기도 하시죠? 톱니처럼 보이기도 하고. 벌레가 있으면요. 혀가 딱 가서 벌레에 닿게 되면 본드 성분의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딱 붙여져요.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붙여서 불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불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을 녹이는 효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 붙여놓고 불이 안으로 혀가 들어오게 되면 효소가 그것을 녹여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부리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내려면 엄청 강하게 쪼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부리 모양을 보세요. 딱따구리의 부리인데 뭐처럼 보입니까? 뭐 끌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드릴처럼 보이죠. 아주 굉장히 단단한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단단한 이 나무를 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딱따구리가 딱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견고하게. 자, 발가락을 보시죠. 발가락이 뭐처럼 보입니까? 딱따구리의 발가락은 네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갈고리 모양이죠. 보입니까? 예. 갈고리 모양처럼 해서 이 나무의 틈새에 딱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딱따구리는 다른 새들이 갖지 않는 그 꼬리 깃털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검은 꼬리 깃털 보입니까? 자, 검은 꼬리 깃털이 요게 나무에다 딱 지지를 해줘요. 근데 이 꼬리 깃털이 굉장히 빳빳합니다. 구부러지지 않고요. 단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서 이제 강하게 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리 모양이나 그 다음에 발가락의 모양이나 꼬리 깃털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붙어서 강하게 쪼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더 놀라운 건요.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쫓나면요. 1번에 몇 번 쫓는답니까? 1000번을 쫓는데요. 그래, 제가 1초에 보니까 1초에 18번 이상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짝깍할 때 18번을 두들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초에 18번을 나무를 쫓는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엄청난 충격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네. 근데 그 충격이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시속 25km로 달립니다. 사람이. 자,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속 25km로 달려서 벽에 부딪히는데 그것도 1초에 20번을 시속 20km로 달려서 부딪힐 때의 충격이 이 나무를 쪼을 때 딱따구리가 받는 충격이랍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자, 그런데 혹시 딱따구리가 이와 같은 충격 때문에 내진탕이 돼서 사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나무에 갔더니까 딱따구리가 사는 데는 다 쫓다가 이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뇌진탕이 돼서 사망한 딱따구리는 없습니다. 딱따구리는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아주 오래 사는 새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봤더니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더라고요. 나무를 쫓다가 멈추잖아요. 막 쫓다가 멈출 때 그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그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봤냐니까 어떤 과학자가 1000지퍼스의 충격을 받는데요. 이 지퍼스라는 건 뭐냐면요, 중력의 단위입니다. 제가 한번 1000지퍼스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주선이 있죠. 자, 우주선을 쏠 때 카운트다운한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요즘은 우주 비행사의 그 얼굴을 비춰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5, 4, 3, 2, 1, 0 하면 그때 이게 날아가는데요. 우주 비행사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뭐 이렇게 실룩거립니다. 엄청난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때 받는 압력이 얼마입니까? 6Gps밖에 안 돼요. 우주 비행사가 날아갈 때 그게 6Gps밖에 안 되는데 딱따구리는 쫓다가 멈추면 1000Gps의 힘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힘의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 해부학을 가르치는데 새들의 구조를 보시면요. 요게 새의 머리뼈가 있으면 머리뼈하고 위쪽 부리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딱따구리는 다릅니다. 딱따구리 여기 위쪽 부리 보입니까? 위쪽 부리가 있고 머리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스펀지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뼈하고 위쪽 부리가 스펀지 조직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펀지 조직이 얼마만큼 충격을 잘 흡수 안 하면요, 이 부리로 쪼을 때 엄청난 충격이 부리를 통해서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다 흡수될까요? 스펀지 조직에서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이 거의 머리뼈로는 아주 미미한 충격만 전달이 됩니다. 근데요, 그 미미한 충격도 뇌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니까요. 자, 우리 아까 딱따구리 혀가 어떻게 생긴지 얘기하셨죠? 어디에 생겼습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콧구멍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부리에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뼈로 아주 약간의 충격이 가는데 그것도 누가 잡아주고 있죠? 혀 근육이 잡아주고 있어요. 딱따구리 혀가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미미한 충격조차도 완화를 시켜줘서 뇌로는 충격이 얼마큼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0입니다. 뇌로는 전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논문을 뭐를 썼냐면요, 불가사의한 딱따구리의 설계적 특징. 딱따구리를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냐니까 엄청난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집을 짓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이 이런 평을 썼습니다. 해부학적인 특징,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구조적인 특징은 수백만 년 동안의 점진적인 돌연변이, 이 진화를 얘기하는데요. 진화론으로 설명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가담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딱따구리에 대해서 쓴 논문을 읽고서 이거는 도저히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딱따구리를 설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구자들이 딱따구리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합니다. 논문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미식축구 봤습니까? 미식축구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머리에 그 헬멧 썼죠. 그리고 막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죠?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면 뇌진탕 걸리지 않겠느냐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헬멧에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지 알겠죠?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의 그 헬멧의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꿀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꿀벌은 집을 잘 짓습니다. 자, 근데 꿀벌의 집은 전부 몇각형으로 짓습니까? 정육각형으로 지어요. 정육각형. 정육각형을 짓는데 방 길이가 한 1cm가 되고요. 두께가 0.07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벽 사이의 각이 정확하게 120도씩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아주 규격이 정확하게 짓습니다. 자, 그런데 꿀벌이 집을 지을 때 집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 재료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옛날에는
벌들이 날아가서 다른 데에서 어디 재료를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까 자기 몸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벌 보입니까? 벌의 배를 보게 되면 배에 틈이 있습니다. 이 틈에서 하얀 거 나옵니까? 예, 이걸 밀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이 집을 지을 때 재료를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서 얻어요. 그래서 이 밀랍이라는 걸 갖고서 침과 같은 효소로 반죽을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몸에서 재료를 얻게 되면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정육각형, 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이 있죠. 자, 벽이 있으면 이 하나의 벽이 두 개의 집에서 같이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벽으로 두 집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적게 들겠죠. 예를 들면 그런 재료가 정삼각형도 그릴 수 있죠. 정사각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정육각형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벌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지을 때하고 정육각형, 정사각형으로 지었을 때 그 집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얼마만큼 꿀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용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정육각형일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벽을 함께 쓸 수 있는 재료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사각형도 있는데 하필 정육각형으로 선택한 것은 가장 최소의 재료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꿀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한 구조입니다. 왜냐니까요.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이 건축학적으로 튼튼하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라면 박스 같은 거 보셨죠? 라면 박스 바깥에 보면 두 겹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열어보시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종이들이 그 안에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서 얻어왔냐면요. 꿀벌의 집에서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두 개의 종이 사이에 육각형 구조를 집어넣어서 탄탄한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거기에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고속전철 아시죠? KTX. KTX 앞에는 허니콤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꿀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만든 회사의 그 로고입니다.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꿀벌의 구조 정육각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니콤 안에는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700kg짜리 물체가 있더라도 박아도요, 충격이 전혀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있는 그 칸 안으로 충격이 전혀 전달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700kg짜리 장애물과 부딪혀도 충격을 완전하게 흡수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속열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공위성의 벽이라든지 제트기 벽도 전부 이 꿀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자,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뭐부터 짓죠? 기초부터 짓죠. 그 다음에 건물을 차근차근 올리잖아요. 그래 외벽이 다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벽 이렇게 하죠. 순서가 있죠. 그런데 꿀벌은 안 그렇습니다. 벌들이 어떻게 짓냐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을 짓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위, 아래, 좌우에서 동시에 짓는데 점차 지어오다가 중앙에 만나야 되겠죠. 중앙에 딱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냐면요. 지퍼 아시죠? 우리 지퍼요. 지퍼에 이가 쫙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지었다가 정중앙에 만날 때는 지퍼처럼 딱 맞아 들어갑니다.
전혀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구조가 맞아 들어갑니다. 이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벌을 연구하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꿀벌들에게 수학적인 이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벌집을 지을 수 있을까? 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사람이 만든 최고 성능의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된답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계산해야만 이것을 지을 수가 있대요. 동시다발적을 지으려면. 그런데 꿀벌들은요, 그것을 한나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꿀벌들에게 그와 같은 수학적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벌집을 지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벌들은 또 보면 집의 온도가 32도에서 35도 사이로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한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번데기나 성충 이런 것들이 썩습니다. 죽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자, 만약에 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더워지게 되면 35도 이상 넘어설 수 있죠.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냉방을 해야 되죠. 벌들 중에 무슨 벌이 있냐면요. 냉방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방벌들이 발을 이렇게 벌집에다 댔다가 35도가 넘었으면요. 뭘 하냐면요. 일단 이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서 자기 몸에서 물을 묻힙니다. 물을 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벌집 위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물방울을. 일부는. 그 다음에 일부는 뭘 하냐면요. 벌집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자, 위에서는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고요. 벌집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 뭐가 형성이 되죠?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원한 공기가 형성이 되죠? 그게 뭡니까? 에어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에어컨으로 벌집을 이렇게 쏘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냉방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면 또 난방을 해야 하잖아요. 벌들 중에 난방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벌집에 지금 벌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흰색 마킹되어 있는 벌이 보입니까? 예, 얘들이 난방벌입니다. 그럼 난방벌은 어떻게 하냐면요. 벌집 벽에다가 자기 몸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보면 비행할 때 쓰는 근육이 있습니다. 아주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 몸에서 뭐가 생깁니까? 예, 열이 생기죠. 열이. 그래서 자기 몸을 붙여놓고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면 열이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이 벌집 벽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충분하게 열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벌들이 벌집 바깥에 2겹, 3겹 쌉니다. 왜 쌀까요? 우리 집 지을 때 바깥에 있는 찬 공기 안 들어오게 하려고 뭘 만듭니까? 단열재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벌들이 가서 2겹, 3겹으로 붙으면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열이 안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벌집을 잘 보시니까 사이사이 뭐가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다. 여기 검게 보이는 게 빈방입니다. 빈방이 있는데 이 빈방을 왜 만들어 놨냐면요. 열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이 안 올라가면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빈방에 지금 난방벌이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 하나 들어가는 그 빈방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근육을 수축시켜요. 그럼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43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각형으로 있는 주변에 있는 방이 어떻게 될까요? 열에 의해서 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춥든지 덥든지 이 벌집의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벌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벌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벌들 중에 정찰벌이 있습니다. 정찰벌. 이 정찰벌은 뭐냐면 어디에 벌꿀이 많는지를 정찰하는 벌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정찰벌들이 이 꽃에 벌꿀이 많은 데를 찾아갑니다. 꽃꿀이 많은 데를 찾아가는데 많이 꽃꿀이 많은 데를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집까지 벌집까지 여러 번 다닙니다. 한 7, 8번 비행을 한대요. 왜 할까요? 최직선 거리를 측정하려고요. 가장 직선 거리를 찾아내려고 7, 8번 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직선 거리를 찾아낸대요. 그리고 직선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해가지고요. 50m 안쪽이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러면 벌집에 와서 이런 춤을 춘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춤추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돕니다. 동그란 원춤을 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춤을 추게 되면 꽃꿀이 있는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50m 이상이 되면 팔자춤을 춥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돌아오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배를 흔듭니다. 흔든 다음에 이쪽으로 돕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배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팔자춤이라고 하기도 하고 꼬리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벌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알 수 있냐면요. 꽃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려줍니다. 꽃꿀이 많은지 적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활기차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적으면 느리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꽃꿀이 얼만큼 많은지 그 양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꽃꿀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도 알려줘요. 정확하게. 자, 여기 보시면 꼬리춤 추는 거 보입니까? 자, 꼬리춤을 추는데 수직에 대해서 몇 도로 춥니까? 20도로 배를 흔들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자기 벌집으로부터 꽃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20도 방향에 있다. 20도 삐껴진 곳에 꽃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위로 춤을 추고요. 배를 흔들고요. 벌집보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각도에 있으면 정확하게 춤을 춰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단 시간에 정확하게 꽃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식물의 수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암술 머리가 있죠. 정중앙에. 거기에다 뭐를 묻혀줘야 씨앗이 만들어지죠? 꽃가루를 묻혀줘야 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씨가 되고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누가 다 하냐면요. 꿀벌이 합니다. 꿀벌이 다 이 수분을 시켜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꿀벌이 장미꽃에 꽃꿀이 많아요. 그래서 장미꽃에 있는 꽃꿀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몸에 뭐가 묻을까요? 장미꽃에 있는 꽃가루가 묻겠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해바라기에 꽃꿀이 많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에 가서 묻히면 수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 가서 묻혀야만 되는 거예요? 장미꽃에 가서만 해야 묻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미꽃에 가서 꽃꿀을 많이 묻혀가지고 해바라기에 가서 아무리 암술머리에다 붙여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수분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벌집에 있는 벌들이 하루는요. 예를 들면 장미꽃에서 꽃꿀을 채취했다면 벌집에 있는 모든 꿀벌들이요. 하루는 뭐에서만 채취할까요? 장미꽃에서만 채취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꿀벌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안 좋은 전략이에요? 꿀벌은 뭐 어느 꽃이든 꽃꿀만 많으면 많이 섭취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꿀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불리한 전략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아주 유리합니까? 식물에게는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꿀벌이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까지 위합니까?
이 식물을 위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진다 그러면 며칠 만에 지구는 멸종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이 꿀벌에 의해서 대부분 다 식물의 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꽃을 보게 되면 꽃에 꽃꿀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꽃을 딱 쳐다보면요. 모릅니다. 그런데 꿀벌은 압니다. 꿀벌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을 딱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꽃꿀이 있는 데가 표기가 납니다. 표시가. 그래서 날아가면서 아, 저기 꽃에 꿀이 많구나 적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꽃에서 이제 꽃꿀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꽃꿀이 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서 아주 강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거기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냄새를 맡는 꿀들이 갈까요? 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에서 뭐가 차을까요? 꽃꿀이 차겠죠. 그러면 꽃꿀이 차게 되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의 이론을 얘기했던 다윈이 꿀벌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꿀벌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하게 진화에 의해서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너무나도 경이롭다. 꿀벌들의 발달은 내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론, 진화론 전체를 공궁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꿀벌의 구조는 진화론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찰스 다윈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너가 공중을 나는 새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에게 물어보고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물어보면 짐승들이 사람에게 뭘 알려준답니까? 나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공중을 나는 새에게 물어보면 공중에 나는 새가 내 구조를 봐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럼 물고기가 사람에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짐승에게 물어보라 했을까요? 예?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이 생물들을 누구에게 다스리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에게로 이끌고 와요.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는 거예요. 너는 기린 하면 기린이 되는 거예요. 예? 너는 사자 하면 사자라고 된 거예요.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가 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로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창조됐다고 얘기까지 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봐라.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시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조차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내가 지금 왜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세균의 구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균입니다. 자, 세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바늘 끝입니다. 자, 바늘 끝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대장균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늘은 날카롭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무디어 보여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대장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이요. 한 번 움직일 때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15배를 이동합니다. 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180cm 사람이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수영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시속 100km로 수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대장균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꼬리와 같은 거 보입니까? 이게 꼬리가 아니고 편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모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꼭 사람이 만든 엔진처럼 엔진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분자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단백질 분자가 40종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계처럼 한 개 한 개 분자마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을 만드는데 자, 요거 RPM을 보세요. 우리 자가용 RPM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분에 몇 바퀴 돌죠? 한번 차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1, 2, 3, 4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곱하기 1000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2000바퀴 내지 3000바퀴 돌아요. 1분에. 자, 그런데 대장균에 있는 엔진은 몇 바퀴 돕니까? 1분에? 10만 바퀴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공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자동차 엔진을 보면 엔진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작게 만들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마찰이 생겨가지고 열이 발생합니다. 엔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의 엔진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엔진이지만 마찰력이 생기지 않고 100%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엔진이 돌 수 있죠? 모든 구조를 동시에 조립해야만 엔진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갖고서 설계했다, 만드셨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 것입니다.